무엇으로부터 전환되었을지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교과서 110페이지부터 113쪽, 실험 관찰은 56에서 57쪽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할 건데, 일단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종이를 길게 찢거나 잘라서 양면 테이프로 프로펠러 날개에다가 붙이시고요. 태양전지의 전선과 전동기를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전동기 축에 프로펠러를 끼워가지고 태양광 해파리를 완성을 시키고요. 이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태양전지가 태양을 향할 때는요, 움직입니다. 돌아가고요. 태양전지가 태양을 향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천천히 돌거나 돌지 않는다.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버킷카 만들었던 거, 태양광을 이용해서 굴러가는 자동차,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해파리처럼 생긴 이 종이가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쳤는지 그거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태양의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한번 전동기를 거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돌아간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에서 온 에너지의 전환 과정입니다. 자, 태양에 드는 이 빛 에너지가 일단은 우리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근을 길렀을 때 그거를 먹으면은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태양 전지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전기 에너지도 만들 수 있고요. 물을 증발시켜서 열 에너지로 발전기도 돌려가지고 또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다. 또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를 때 위치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태양 하나로 다양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전환되는지 그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있죠. 화학 에너지를 얻는다. 먹이가 가진 화학 에너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로부터 얻은 것이다.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당근은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고 이 당근엔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먹어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 1번 다음은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달리는 아이, 식물, 태양전지 이렇게 사진 3가지 나와 있는데요. 자, 뭘 통해서 이 식물과 태양전지로 에너지가 갈까요? 정답은 태양이겠죠. 태양이 가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고 태양전지가 그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태양광 해파리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아 보세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그림 태양광 해파리. 태양의 빛 에너지에서 태양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다시 한번 전동기를 거쳐서 태양광 해파리의 무슨 에너지? 움직인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자,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양한 전자제품들 많이 있죠. 전자레인지, 밥솥, 에어컨, 선풍기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지금 1등급짜리인데 에너지 전략 이런 마크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써있네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네, 월 단위로 소비 얼마나 이제 한 달 동안 썼을 때 이 정도 전력량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썼을 때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전기세 얼마 나옵니다 라는 게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구분해 나타낸 것이고요. 네,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절전형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쓰면 왜 전기가 절약되는 걸까요? 또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박소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선혜 씨는 불볕 더위를 버티다 못해 한 달 전 결국 10년 된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1등급 제품으로 샀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한 보름 정도 전기요금 나온 걸 계산해 보니까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절감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실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에너지 소비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1등급 에어컨, 이것이 5등급 에어컨인데요. 실제로 소비 전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은 에어컨을 켠 초반에 전력을 많이 쓰다가 줄어드는 반면 5등급은 전력 소모가 계속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기 요금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얼마큼 잘 떨어지는지 그 추세를 확인하는 실험실이고요. 1등급 에어컨의 평균 소비 전력량이 63%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등급 에어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더워지면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는 반면 1등급은 처음에 강력하게 냉각한 뒤 미속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것이 5등급, 저속 주행을 이어가는 것이 1등급으로 운전 전력이 훨씬 덜 드는 겁니다. 필요한 부하에 맞게끔만 저속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한. 하지만 1등급이라 해도 누진제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설정 온도나 실내 온도, 실외기 작동 여부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전기 사용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10여 년 전에 산 제품이라면 당시 등급 기준이 낮았던 터라 최신 제품보다는 네, 이렇게 5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무려 2배 정도의 전력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자, 자동차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이제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1리터의 연료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연비가 좋다. 지금 보시면 연비가 16.2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도심에서는 15.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보통 이제 정차를 안 하기 때문에 연비가 좀 더 높고, 도심에서는 이제 신호가 걸리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거를 또 다 표시를 해놓은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전략 마크 같은 경우에도 제품에 많이 붙어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전력 저감 성능이 우수한 제품. 대기전력 저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전력을 이제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에너지 전략에 노력하는 사업장임을 의미를 하는 마크, 고효율 기자재 이런 마크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은 냉장고, 냉방,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 마크도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한 영상 하나 더 보고. 네, 현대주택에서 난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단열입니다. 건물 외부의 차갑거나 더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단열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열 손실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우리나라 일반 주택의 열 손실은 외벽과 지붕, 창호가 부실한 데서 비롯됩니다. 주택의 열이 손실되는 이유는 열의 전도를 통한 열관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열관유란 열 에너지가 고체를 통해 공기에서 공기로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재라는 내복을 입혀둡니다. 단열재는 외부에서 전도된 열 에너지를 내부로 통과시키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최소화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내부 환경이 덜 민감해지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단열재를 많이 겹칠수록 더 따뜻해지는 걸까요? 물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따뜻한 것과 마찬가지로 얇은 단열재를 여러 번 겹치는 것이 따뜻하겠지만 연속적으로 겹치는 것보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더 둔다면 단열의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모든 단열 물질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단열재는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의 열 저항은 0.1W인데요. 그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열 저항 값을 가진 단열재는 없다고 해요. 흔히 내장 인테리어를 할 때 단열재를 대고 그 다음에 각재를 대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각재를 대는 이유는 공기층을 둬서 단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열까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도 집안 곳곳엔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집안 내부의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에 찬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내부의 따뜻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열 관리의 핵심은 창문입니다. 지금 창문에 대한 온도는 한 17도, 18도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창문 틈, 연결되어 있는 창문 틀 부분은 약 한 11도 정도로 6도씨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 틈새 사이로 한 6도 정도의 열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창문을 통해 바깥에서 유입되는 찬기운을 문풍지를 이용해 막고 창문을 통해 외부로 전도되어 나가는 열은 뽁뽁이를 부착함으로써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집안의 냉기는 물론 새는 열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올겨울 집안의 온기를 지켜서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요. 네, 자,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중 창문, 건물 안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단열재, 바깥 온도의 영향을 차단하여 집안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 이 에너지라는 것도 우리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으로 이용해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도시주택이죠. 멀리서 봐도 태양광 패널에 둘러싸인 아파트 모습은 왠지 조금 앞선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 공동주택 단지인 이지하우스는 총 121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각종 설비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저희들 단지 자체가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가 되었고요. 시공도 되었고 완공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는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건축물 에너지의 제로에너지를 달성을 하는 걸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한국의 기존의 건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제로에너지 건물인 이곳 이지하우스에는 에너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패시브 설계 기술, 액티브 설계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기술이죠. 우리 단지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하고의 차이가 바로 단열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가 이 콘크리트 안쪽에 있으면 겨울철에 이쪽이 영하 10도라고 치면 내부가 20도일 때 여기가 영하 9도가 된다. 요 사이 경계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결로라는 게 생겨서 곰팡이가 이렇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콘크리트 바깥쪽에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찬 열기를 이 단열재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에너지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다니 굿 아이디어. 그 다음에 우리 그 제로에너지 단지의 네,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하나도 하지 않도록 요새는 건물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에너지 효율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이제 빛 에너지의 약 5% 정도를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의 약 40에서 50%까지. 근데 LED 등은 효율이 지금 보시면 90%, 백열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LED 등이 효율이 좋죠. 그래서 요런 이제 에너지 효율도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겨울눈은 뭐냐면 겨울에 오는 눈이 아니라요. 식물이 우리도 이제 겨울에 추우면 옷을 입듯이 식물도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비늘처럼 이제 자신의 몸을 감싸는 그런 겨울눈을 만드는데, 이러한 겨울눈의 비늘은 추운 겨울에 어린 싹이 열 에너지를 빼앗겨서 얼어버리는 것을 막아주고요. 겨울잠은 이제 동물들이 자는 겨울잠이 맞죠. 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어려운 겨울 동안에 자신의 화학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겨울잠을 잡니다. 자, 이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일단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요. 또 자원을 아낄 수 있죠. 또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이제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고, 또한 여름철에는 이제 특히 에어컨 전기를 최대한 아껴야 되고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열재, 뽁뽁이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